안녕하십니까. 신의기득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국제 정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또 방한을 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와 굉장히,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세일즈를 했다고 하는데 초대박이 터졌죠. 전 세계 해외 수주 건설 역사상 세 손가락에 꼽히는 엄청난 사업을 수주했는데,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자, 어마어마한 이런 플랜트를 짓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이란의 마주보는 코앞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걸 지켜야 하는 방공무기,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월에 천궁 4조 원어치 판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단거리 무기, 또 이 플랜트 지키는 무기, 이런 것들 추가로 지금 연이어 또 잭팟이 터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북한이 쏘았던 탄도미사일, 그 탄도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지금 보도를 했는데, 이거 러시아와 중국이 너무나 화끈하게 밀어준 것 같습니다. 북중러 이렇게 지금 밀착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우려되는 상황, 어떤 미사일인지 보도록 하겠고, 유럽, 그 중에서도 이 나토 그리고 유럽은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미국과 벨기에로 홀로서기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이 정책을 지금 결정 단계에 이르렀다. 그 지원 금액, 조성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4월 2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 추정 탄도탄의 정체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6 나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액체 연료 방식의 기존 미사일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고체 연료 추진체가 적용되는데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4월 2일 오전 김정은 현지 지도하에 신형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 장착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 16 나형의 첫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노동신문이 4월 3일 보도했습니다. 평양시 교외의 군부대 훈련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일정 거리를 비행한 뒤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분리시켰는데요. 북한은 1차 정점 고도 101km, 2차 정점 고도 72.3km를 기록한 활공 비행체가 사거리 1000km 지점에 있는 동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신형 극초음속 활공 비행 탄두의 민활하고 우수한 기동 특성이 뚜렷하게 확정되었고,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의 중대한 전략적 가치가 극악한 시험 조건에서도 검증을 마쳐 매우 의의있게 평가됐다며 이번 발사 시험을 대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화성포 16 나형은 새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7축 이동식 발사 차량의 극초음속 활공 탄두 비행체 부분을 금속재 덮개로 덮는 완전히 새로운 형상으로 제작됐는데요. 활공 탄두 비행체는 중국의 뚱펑 17에 사용되는 탄두부와 대단히 유사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화성포 16 나형의 추진체로 삼은 로켓입니다. 북한의 이 신형 고체 연료 로켓은 2단 방식으로 지상 연소 실험이 실시된 지 불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당시 실시된 연소 실험이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성능이 검증된 완성품을 이용해 실시됐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러시아 영공 방향으로 발사한 것도 이번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러시아의 양해와 협조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인데요. 미 의회 조사국의 지적대로 러시아, 중국의 비호 아래 북한 정권이 점점 그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쐈는데 고체 연료 미사일이더라. 그리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을 하는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00km를 비행했다라고 한국 합참은 발표를 했는데 북한은 1000km를 비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차 정점 고도가 101km, 2차 그래서 1차 정점 고도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101km를 고도 찍고 그리고 내려오다가 다시 솟아올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2차 정점 고도가 72.3km. 그래서 우리는 이 1차 정점 고도까지만 탐지하고 북쪽으로 쭉 동북 방향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2차 정점 고도 이 부분에서는 이 지구의 이 공면 효과, 수평선 뭐 이런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덮개가 있는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에 덮개를 열고 쏩니다. 지금 이 정말 뭐 잘생겼어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그리고 쏘니까 이런 이 치마형 불꽃이 나오죠. 그래서 기존의 북한이 두 가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는데 그때는 액체 연료였어요. 이 불꽃이 촛불형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촛불형으로 이렇게 모이면 액체 연료, 치마형으로 이렇게 쭉 퍼지면 고체 연료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체 연료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걸 북한이 쏜 방향이 또 이상합니다. 어디로 쐈냐?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으로 쐈어요. 그 말은 이 러시아가 양해해줬다. 그 말이 되겠죠? 그게 아니면 주로 북한이 이 방향으로 쐈어요. 대화태 의장 이쪽으로 쐈는데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앞으로 쐈어요. 그 말은 러시아가 이 미사일 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있고 커넥션이 짙게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겁니다. 자, 여기 동영상 가동해 드릴 테니까 동영상 보시면서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2주 전에 이 로켓 추진체의 연소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그 말은 이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 추진체 로켓을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 작동되는가 테스트한 게 그냥 그 연소 실험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주 전의 연소 실험이고, 그 말은 북한이 개발한 게 아니고 러시아가 거의 완제품 가까운 이런 것들을 갖다 줬다, 이 말이 되겠죠. 이렇게 비싼 실험체를 2주 전에 연소 실험하고 여기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2주 후에 발사 실험하는 이런 전례는 개발 과정에서는 없는 거죠. 즉 러시아가 기술 그대로 주고 제작까지 도와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북한, 중국, 러시아 또 이 탄두는 이 중국의 뚱펑 17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런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느껴갈 수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점프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결국 이런 것도 솟구칠 때 또 첫 비행할 때 이때 외에는 잡을 길이 없어요. 저는 감히 단언컨대 SM3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덩치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뭐 4,000에서 6,000km에서 괌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된다라는 건데, 정말 하루하루 몰라보게 바뀌고 있는 괄목상대하고 있는 이런 북한의 군사력이 아니냐. 괄목상대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북한에게 붙이기 정말 아깝지만은 그야말로 이런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괄목상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유럽이 트럼프 복귀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인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1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이로 인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중단에 대비해 1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각 4월 2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벨기에에서 현지 시각 3일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1천억 달러의 자금을 모아 향후 5년에 걸쳐 분할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계획은
유럽 각국이 일정 금액씩 객출해 무기와 탄약을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각 회원국들은 3일 있을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람슈타인 회의의 통제권을 나토가 가져오는 안건도 처리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프로그램의 주도권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나토가 1,000억 달러 규모로 준비 중인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군사지원 패키지와 별개인데요. 조성된 자금 대부분은 유럽 기업에 지출돼 전차와 야포, 드론, 미사일과 탄약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토의 한 고위 관료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은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며 각오를 드러내는데요. 과연 유럽이 자금을 마련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모든 무기와 물자를 공급할 때까지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토가 정말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러시아가 나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토를 침공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거의 확신이다라고 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될 수 있으면 길게 끌고 가야 되고 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치지 않고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완충 지역으로 남아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로 대선 전국이 흘러가고 있죠. 공화당은 대항마도 없고 그리고 이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지지도는 꽤 차이가 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또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그런 카드도 없어 보이고 하다 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은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그거 왜 해주냐? 안 해준다. 젤렌스키 정권하고 사이가 대단히 안 좋죠. 그래서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생존하기를 바라고 미국은 이제 다음 정권 내년부터 성립될 다음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안 도와줄 가능성이 아주 높고 자 그러면 나토는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나토, 유럽입니다. 독자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EU가 올해 긴급 지원 예산으로 50억 유로 규모를 지원해 주죠. 그리고 앞으로 수년 동안 500억 유로 규모로 우크라이나의 재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이 유럽 기금에서 준비하고 있죠. 이와 완전 별개로 미국 뺀 나머지 나토들이 이 자금을 만들어서 1,000억 달러 규모로 우크라이나를 준다. 5년에 걸쳐서 라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무기들이 있겠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무기를 사서 준다. 이거니까 이 많은 무기들은 가급적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돈으로 한 130조가 넘는 돈인데 자 그러면 1년에 한 25조씩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텐데 미국이 안 도와줘도 우크라이나를 생존시키자. 그런데 그 정도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생존할 수 있을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거 외에 각 국가들이 별개로 지원하는 것도 따로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원 안 해주는 상황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자, 그다음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집중 공략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이어 잭팟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조 원대 중거리 방공 시스템 판매 계약에 이어 이번에는 초대형 건설 사업까지 수주했는데 이 건설 사업과 연관된 추가 무기 도입 협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에서 진행 중인 72억 달러, 한화 9조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가스전 및 송유관 증설 사업을 수주했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인 삼성, ENA와 GS건설이 수주한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공사는 사우디 동부의 공업도시인
주바일시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가스전인데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육상과 해상에서 모두 채굴되는 천연가스를 추출해 이곳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정제 작업을 거친 뒤 상품화된 가스를 만들어내는 대규모 가스 플랜트 증설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던 건설, 인프라 협력 강화 합의의 일환인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수주가 한국 기업의 사우디 수주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전 세계 해외 건설 수주 사업 중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스플랜트 수주와 함께 더 기대되는 것은 방공 시스템 구매 사업입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지난 1월 올해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방공망 현대화를 꼽았는데요. 방산 전문 매체인 택티컬 리포트는 지난 3월 27일과 28일 연이어 보고서를 내고 사우디가 아람코 시설과 네옴시티 등 핵심 국가 개발 사업 현장에 대한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방공무기 조달을 준비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중거리 및 단거리 방공 시스템 구매로 구성되는 이번 사업에서 사우디는 지난 2월 4조 원 규모의 천궁 블락2 10개 포대 구매 계약을 체결해 중거리 시스템 획득 의사결정을 마쳤는데요. 단거리 방공 시스템으로는 국내 기업인 한화에서 제안한 복합 방공 시스템인 비호2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3일 빈살만 왕세자가 신뢰하는 탈랄 압둘라 아우타이비 사우디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방한해 주요 무기체계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간 바 있는데요. 올해만 수십조 원 규모로 연이어 터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우디 잭팟,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고 그 옆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서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유엔 가서 연설하시는 거 보니까 영어도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되네요. 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을 해서 그런지 전 세계 해외 수주 역사상 세 번째 국내 기업의 그 중동 엄청난 리비아 대수로 작업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 포함해서 넘버원의 사업 9조 7천억 원짜리 사업을 수주했는데 이게 뭐냐? 천연가스 정제 그리고 천연가스를 상품화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또 이 가스 발전소도 있다고 해요. 그 플랜트를 만드는 사업이다라는 건데 자 문제는 이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경제신문이 해설할 일이고 저는 이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네, 이 아래 바레인이 있죠. 그리고 카타르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근데 이 앞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드론 날리고 미사일 날리고 그러면 순식간에 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엄청난 플랜트에 지켜야 되죠. 방공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을 지킬 방공무기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테고 또 지난 2월에 우리 한국의 천궁2 10개 포대 4조 원어치 하기로 했죠. 그런데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것은 물론 그때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 구성 사업이었고 단거리 방공 시스템 구성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단거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단거리는 뭐냐? 계속 지금 사우디에 제안하고 있는 우리 이 한화가 만들고 있는 비호2 방공 시스템인데 여기 30mm 기관포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등 들어가는 그런 무기체가 되죠. 이걸 이제 사우디는 30mm는 좀 약하다, 40mm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BO2를 완전히 그냥 쫙 까는 거죠. 왜? 드론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천궁2 같은 그런 아주 비싼 미사일로 드론, 싸구려 드론 막으면 이게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칼 자꾸 잡다 보면 거덜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드론들은 40mm 기관포로 요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우디 전역에 쫙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사우디 국방차관 왔죠. 그때 우리 KF-21 전투기 스텔스 6세대 버전까지로 같이 공동 개발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 3,000톤급 잠수함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 있는 그 버전으로 잠수함 구매 사업 등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등장한 이 사진이죠. 이거 도대체 어디냐? 이름을 알 수 없는 중동 지역에서 테스트 중인 우리 K-21 장갑차인데, 이 장갑차는 결국 밝혀졌습니다. UAE입니다. 사우디는 아니고, UAE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갑차들이 너무 중장갑이라서 무거워서 여기 들어가면 푹푹 빠져서 기동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능 좋고 화력 좋지만 좀 가벼워서 이 사막 지형에서도 빠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이런 장갑차를 찾다 보니까 한국의 K-21 이거 25톤밖에 안 하니 뭐 그 정도로 방어력은 약하지만 이게 지금 UAE에서 대량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조건은 사우디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 사우디도 이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대규모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량 수출이 되겠죠. 야, 한화 요즘 뭐 이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만 하더라도 지금 주식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제가 뭐 주식 전문가고 주식 좀 할 줄 알았으면 그때 투자했으면 지금 참 좋았겠는데, 아무튼 한화 주식을 안 샀기 때문에 저는 뭐 당당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화는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비호도 한화가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천궁은 이제 한화와 LIG 넥스원이 같이 만든 거. 하여튼 뭐 이런 어마어마한 잭팟이 또 사우디에서 터지게 됐다. 경제적으로 발전소, 정제소를 9조 7천억짜리를 지어주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방공무기를 하고, 그 방공무기 하는 김에 단거리 방공무기를 사우디에 요즘 뭐 트렌드가 드론이 됐으니까 드론 방어하는 용도로 우리 BO2가 대량으로 깔리게 됐다. 이건 뭐 100억, 200억씩 하죠. 셀 수도 없이 들어갈 수 있겠죠.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